성모병원 심장내과 조정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혈압 및 24시간 생활혈압계에 기반한 고혈압 진단부터 치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컨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최근 각국에서 고혈압 가이드라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24년도에 ESC 가이드라인과 18년도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미국인 AHA, ACC 가이드라인이 올해 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2년도 고혈압 진료 지침이 발간된 이후로 내년에 이제 대한 고혈압 학회에서 진료 지침 발간이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내년에 발간될 대한고혈압 진료 지침 관련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22년도에 비해서 26년도에 대한고혈압학회에서는 고혈압의 정의를 140에 90이 아닌 130에 80 이상으로 고혈압의 정의를 좀 더 엄격하게 정의를 하였고요. 치료 시기 역시 130에 80 이상이면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즉시 약물을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혈압은 130에 80 미만이나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120에 80에 근접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 이제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혈압 목표를 위한 저혈압을 주의하자 이런 정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유럽과 미국,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지침일수록 혈압의 기준이 좀 더 강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상 혈압을 120에 80 미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스테이지 1을 130에 80 이상, 스테이지 2를 140에 90 이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엘리베이티드 BP를 130 미만이더라도 130에 80 미만이더라도 엘리베이티드 BP라고 해서 컨트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혈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고혈압의 진단은 이제 오피스 BP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오피스 BP, 특히 이제 24시간 앰뷸레이터리 블러드 프레셔 같은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홈 BP,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커플리스로 해가지고 웨어러블 BP 디바이스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까지 아웃 오브 BP 모니터링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피스 BP도 우리나라 진료 현장에서처럼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오가고 또 의료진이 재주거나 또는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그런 복도 같은 데서 혈압을 재게 되는데요. 그러지 않고 원칙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에서 말하고 있는 오피스 BP의 기준은 혼자서 언어텐디드 피지션이 없이 혼자서 5분 이상 안정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야지만 홈 BP와 유사한 혈압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홈 BP는 환자들이 스스로 혼자서 재는 혈압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환자들이 이제 소파나 뭐 침대에 누워서 재거나 소파에 기대서 재거나 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책상 의자에서 이제 그 책상에 팔을 올리고 가슴 높이에 커프가 오도록 하고 2번 이상 혈압을 재서 5분 이상 안정을 취하고 2번 이상 혈압을 재서 재고 그다음에 일주일 정도 동안에 한 3일 이상은 적어도 아침 저녁 혈압을 재는 것이 아이디얼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환자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수첩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환자가 적어서 올 수 있도록 또는 이제 핸드폰 같은 데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가정혈압의 중요성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혈압계 중에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혈압이 24시간 앰뷸레이터리 블러드 프레셔 모니터링이잖아요. 근데 3주간 비짓 1과 비짓 5인 3주 간격으로 2번 잰 AMBP 결과치보다 3주간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잰 홈 BP가 LB 매스 인덱스나 릴라이어빌리티 면에서 그 24시간 앰뷸레이터리 블러드 프레셔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 가끔 재는 AMBP보다 자주 재는 홈 BP가 더 정확할 수 있다라고 이런 데이터들로 근거를 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가정혈압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주지를 시키고 거기에 그 데이터를 이제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정혈압이 그런 오피스 BP나 24시간 생활혈압계 어떻게 다른가? 대개 가이드라인에서는 코리스판딩 BP라고 해서 대응 혈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혈압 135면 오피스 BP 140이고요. 24시간 혈압에 130 정도 됩니다. 24시간 활동혈압의 경우에는 야간 수면혈압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가정혈압보다는 5 정도 낮게 평균혈압은 낮게 되어 있고 주간 평균혈압은 가정혈압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0 정도의 가정혈압의 경우에는 진료실 130 그리고 24시간 AMBP에서는 125로 이제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평균치가 벗어나거나 그럴 수는 있는데 대강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AMBP는 이제 그 낮에는 15분, 밤에는 뭐 30분 단위 또는 좀 더 루즈하게 해서 낮에 30분, 밤에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자주 혈압을 커프로 재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기계 회사들에서 그 와이파이로 연동을 하거나 무게를 좀 가볍게 하거나 이런 노력은 있지만 환자들이 사실 이걸 자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고요. 그렇지만 그 AMBP가 보여주는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AMBP는 숏텀 BP 베리어빌리티를 제공하는 장비인데 이렇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85세 남자 환자인데요. 혈압이 30년 정도 되셨었어요. 그래서 혈압이 오피스에서는 굉장히 높으신데 이제 그
요양원에 계셨었는데 요양원에서는 식사를 하고 혈압을 재면 혈압이 너무 낮아서 약을 안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AMBP를 해봤더니 전형적인 노인혈압, 즉 SBP가 높고 DBP가 낮은 펄스 프레셔가 굉장히 차이가 나서 베슬의 스티프니스가 높은 노인혈압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BP 베리어빌리티도 굉장히 많아서 오피스 BP에서는 뭐 240까지 올라가지만 오피스에서는 식사 이후에 한 2시간 안에는 이렇게 120 가까이 또는 100도 안 되게 이렇게 혈압이 굉장히 떨어지고, 야간 혈압은 떨어지고 아침 혈압이 굉장히 높은 모닝 서지를 보이는 이런 전형적인 노인 혈압의 패턴을 굉장히 이렇게 극도로 보여준 환자였습니다. 이런 포스프란디알 혈압 하이포텐전에 대해서는 약제에 대한 접근도 있겠지만요, 넌 파마콜로직하게 과식을 금하고, 또 이제 너무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을 좀 금하고, 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평소에 물을 이제 식사와 함께 같이 이제 드시도록 말씀을 드린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넌 파마콜로직한 그런 매니지먼트를 같이 해가면서 이제 환자의 매니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것도 이제 24시간 AMBP를 통해서 환자를 처치를 했던 케이스였는데요. 67세 여자 환자였고요. 드라이 턴과 이제 헤드액이 6, 7개월 전부터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오피스 BP는 153에 99로 지금 현재 저기로 하게 되면 스테이지 2 이상의 고혈압이 있는데, 8년 전부터 혈압약을 복용하셨고, 혈압에 비해서는 암로디피 2.5mg 로우 도수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는 혈압이 자꾸 떨어지신다고 하세요. 오후에는 혈압이 90까지 떨어지고 저혈압 증상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24시간 AMBP를 해보았더니, 오피스에서는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이제 AMBP를 통해서 오후에 한 4시가 넘어가게 되면 혈압이 환자분 말씀하신 대로 100 가까이 떨어지시면서 이렇게 밤에 서서히 수면 중 혈압은 올라가고 아침 모닝 BP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의 BP 베리어빌리티가 170에서 80대까지 이렇게 BP 베리어빌리티가 굉장히 높은 그런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MOD, 즉 타겟 오간 데미지인 하이퍼텐션 메디에이티드 오간 데미지 워크업을 위해서 에코도 해보고 크레아틴 레벨이나 여러 가지 해보았는데요. 에코에서는 앨범 S 인덱스가 조금 늘어나 있었던 경향이 있었고, 당뇨가 글루코스 인톨러런스 정도 당화혈색소 6.2%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마이크로 알부민유리아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펀더스도 녹내장이 좀 있긴 했지만 하이퍼텐시브 레티노패시는 보이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트 밤혈압에 높고, 또 문진을 해보니 이제 코골이가 좀 있다, 여성분이긴 하셨지만 있다 해서 이제 폴리솜노그라피를 BP 베리어빌리티 관련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슬립 앱니아가 AHI 30이 훌쩍 넘는 48 정도로 나와서 CPAP을 이제 그 양압기를 사용을 하면서 환자를 접근을 했고요. 오후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저녁과 아침에만 이렇게 캡토프릴 같은 아주 쇼텀 ACE 이니비터를 약제를 사용을 하면서 보았었는데요. 그리고 또 슬립 앱니아 관련해서 환자가 비만한 체형은 아니었지만 이제 SGLT2 이니비터도 같이 복용을 하면서 몸무게 체중 관리를 좀 같이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오피스 혈압이 좀 높으시다가 110대로 좀 떨어지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요즘 혈압이 안정적이다 해서 캡토프릴 같은 게 이제 쇼텀이고 여러 번 약제를 복용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롱텀 ARB로 텔미살탄으로 바꿔드려서 환자를 쭉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 역시 이제 24시간 AMBP가 진료실에서 굉장히 유용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립 앱니아는 야간 아침 모닝 서지, 모닝 혈압의 상승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언더라인 디지즈에는 이제 심퍼서티 액티베이션이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이제 와치펫이라고 해서 슬립 앱니아 모니터링으로 이를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커프 AMBP 같은 경우는 사실 커프가 계속 조여지기 때문에 환자가 자주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커플리스 AMBP 디바이스들이 여러 프로토콜에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제 카드 BP라고 해서 링 타입의 커프가 없는 커플리스 BP 디바이스가 보험 수가를 받아서 진료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커플리스 컨티뉴어스 BP 모니터링 관련된 발리데이션 프로시저들이 여러 엑스퍼트 컨센서스를 형성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프로토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루틴 클리니컬 사용은 좀 어렵다, 아직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ACC AH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로 노 베니핏 인디케이션 3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수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73세 남자 환자고 로우 리스크 환자셨는데요. 저는 이제 카드 BP를 개인의 BP 베리에이션 좀 있으실 것 같아서 AMBP를 처음 할 때 같이 이제 페어링을 해서 확인을 해보고 발리데이션 확인을 해보고, 그 뒤에 이제 커플 BP 팔로우 BP를 한다면 24시간 혈압 팔로우 BP를 하다면 이제 카드 BP 커플리스로만 팔로우를 하는 그런 클리니컬 프로시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4시간 AMBP에서 평균 혈압이 128이었고요. DBP는 73이셨는데 링 타입으로는 124에 75로 굉장히 유사한 소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검사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는데요. 간혹 드물게
저녁에는 이렇게 엔자이어티가 있는 분들은 야간 혈압, 반지 혈압은 굉장히 잘 재지지만 낮에 이렇게 반지가 돌아가거나 자꾸 움직이거나 하게 되면은 혈압 표시 불가한 것들이 많이 뜨게 되는데 그렇게 낮에 반지형이 오히려 퍼프는 대부분의 혈압을 쟀지만 반지형 같은 경우는 혈압을 잴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혈압의 패턴은 24시간 혈압과 굉장히 AMBP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지만 데이타임 BP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134로 반지형은 나왔지만 커프로 보면 148 정도로 거의 18 이상 이렇게 차이가 반지형이 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트 BP를 팔로우를 하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이제 대부분은 반지형이 혈압이 조금 낮게 나오는데 반대로 카트 BP가 혈압이 굉장히 높게 나온 케이스도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압이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났었거든요. AMBP보다 이제 링 타입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이제 카트 BP의 혈압 반지형은 외래 오피스 BP랑 처음에 칼리브레이션을 하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 오피스 BP의 칼리브레이션 그 표준 수치가 너무 이렇게 높게 나왔거나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카트 BP를 처음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주의 깊게 이렇게 세심하게 이제 여러 번 재가지고 칼리브레이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직은 카트 BP를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클리니컬 세팅에서 환자의 인디비주얼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홈 BP나 AMBP 이런 것들 오피스 BP와 잘 맞춰가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면 리스크 어세스먼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되게 그 고혈압의 시작 시기 그리고 고혈압의 목표 혈압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환자의 CVD 리스크가 얼마냐, CVD가 실제로 있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오버트하게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있거나 크로닉 키드니 디지즈가 있거나 DM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혈압이 130, 80 이상이 되면 바로 약제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CVD 환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CVD 디지즈가 아직 없는 리스크를 어세스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으면 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미국 쪽에서는 프리벤트 스코어 캐큘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스코어링을 해서 7.5%가 넘어가면 이제 혈압약을 바로 시작을 하고 7.5%가 넘어가지 않으면 먼저 이제 약제보다는 라이프스타일 인터벤션을 먼저 해보자라고 이렇게 리스크 결과에 따른 이런 레커멘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스코어로 스코어 2, 스코어 2 OP, 스코어 2 OP는 이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스코어링 시스템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10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먼저 할 건지 약제를 쓸 건지 이렇게 공고사항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스코어링 시스템은 그 인터넷에서 이제 프리로 어세스가 가능하시거든요. 미국 쪽의 프리벤트 스코어 캐큘레이션은 제가 제 환자 45세 남자 환자고 토탈 콜레스테롤 240 정도 그리고 GFR은 다 노말이었는데 커런트 스모커셨습니다. 그리고 IGT가 있어서 헤모글로빈 A1C 6.2 그 외에 마이크로 알부민유리아나 이런 DM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데요. 이 환자를 대강 중년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커런트 스모커 환자들 혈압을 138 정도 되었던 환자들 보았더니 프리벤트에서는 5.9%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혈압이 138이지만 그 먼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이제 환자를 유럽의 스코어 2 스코어에 넣어보았더니 5.7%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코어링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 약제를 시작 시기를 어떻게 할 건지, 약제를 언제 시작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코호트 연구가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그런 스코어링 시스템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CVD의 리스크 팩터 7가지 중에 몇 개냐 이런 것을 세 가지고 직접 세서 이렇게 고위험도 고혈압인지 무증상 장기 손상이 있거나 또는 심혈관 이런 위험 인자들이 3개 이상 되는지를 세서 약제를 언제 시작할 건지 타겟 혈압이 언제인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CVD 리스크 한 2개 정도를 해당을 해서 그걸로 계산을 해서 이제 이렇게 130에 80 미만으로 목표 혈압을 가져갈 환자들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HMOD, 하이퍼텐시브 메디에이트 오간 데미지, 이제 예전에 이제 타겟 오간 데미지 환자들을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헤모글로빈 A1C나 마이크로 알부민 유리아, EKG, 토탈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문진을 통해서 이제 HMOD 오간 데미지가 의심이 되는 환자들이라면 이렇게 에코를 해서 LVH를 본다든지 CKD 환자들은 이제 소노를 본다든지 카로티드 소노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트레디셔널한 리스크 팩터 이외에 칼슘 스코어나 캐로티드 플락 여부, BMP나 PWB 이런 것들은 인디케이션으로는 2B 정도로 그 진료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퍼텐션 메디케이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에 발간 예정인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제1기 고혈압, 즉 130에 80 이상이 되게 되면 먼저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3개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바로 약제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40에 90인 경우는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즉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그 복합제로 싱글필 컴비네이션 테라피를 조기에 시작하는 게 좀 선호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싱글필 컨비네이션은 처음엔 듀얼 컨비네이션을 하겠는데 보통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 게 ACE 이니비터나 ARB 플러스 CCB인 것 같습니다. 뭐 컴펠린 인디케이션이 있다면 그 외에 다른 약제들을 컨비네이션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이루틱스를 포함한 이제 트리플 컨비네이션 할 수 있겠고,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들의 90%가 혈압이 조절이 됩니다. 약제만 어디어런스만 좋다면요. 약제만 잘 먹는다면. 그렇지만 5% 정도는 리시스턴트 하이퍼텐션이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피로락톤이나 알다톤 같은 MRI를 다이루틱스로 변경을 해보고, 또는 이제 그래도 조절이 안 된다면 리널 디너베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퍼더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이제 그 3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약 각 가이드라인에서도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쭉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제를 쓸 때 리시던트 하이퍼텐션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환자가 약제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연구에서는 환자가 1년 이상 약을 먹고 있게 되면은 한 1년이 지난 뒤에는 절반 이상 약제를 잘 안 먹는다. 이런 연구 데이터들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막 약을 안 먹는다고 면박을 주거나 이런 태도는 하지 않고 왜 환자가 약을 안 먹는지를 확인을 해서 약제를 잘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최근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제를 쓸 때 이제 어떤 약제가 먼저 선호되는지, 이미 이제 심혈관 질환이 있는 신부전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컴펠링 인디케이션, 즉 반드시 먹어야 되는 약제를 우선으로 해서 약제를 처음 시작을 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ACE 이니비터는 사실 커핑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혈압 약제로 좀 잘 사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캡토프릴이나 뭐 이런 것들은 라미프릴 캡토프릴이나 이런 것들은 좀 라이프 타임이 굉장히 짧아서 혈압 약제로 쓰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거의 다 안 쓰는데, ARB는 이제 ACE 이니비터에 비해서 이제 커핑이나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고 비교적 그 하프라이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길게 나와서 ARB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ARB는 이제 로살탄 같은 경우는 사실 하프라이프가 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을 약제를 쓸 때 요즘은 이제 듀얼 컨비네이션으로 해서 로살탄 플러스 CCB라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러한 초창기 ARB는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짧아서 혈압 약제 단독 약제로 쓸 때는 이건 좀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제 혈압 약제 이렇게 개발된 순서들을 보게 되면 ARB는 이제 개발이 최근에 돼 있을수록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혈압을 많이 떨어뜨릴수록 좋다라는 게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살탄보다는 이제 발살탄이나 칸데살탄 이런 애들보다는 텔미살탄이 더 이제 혈압 강화 효과들이 더 세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이제 피마살탄이 있고 아질살탄, 미국, 일본에서 이제 개발이 된 이런 약제들이 굉장히 혈압 강화 효과는 세서 이런 애들은 이제 모노테라피로도 혈압이 대부분 조절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ARB마다의 혈압 강화 효과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약제를 사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지살탄은 한번 쓰면 이제 7일 안에 15 정도, 그리고 올메살탄은 이제 9일 안에 14 정도, 이렇게 세컨, 서드 제너레이션 ARB들이 이런 혈압 강화 효과들이 이렇게 1세대 ARB에 비해서 더 강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면 이제 컴펠린 인디케이션, 즉 오버트한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각 질환별로 이렇게 꼭 써야 되는 약제들 우선순위로 쓰게 되잖아요. 특히 하트 페일리어 같은 경우, 아니 같은 경우는 올해 고혈압 약제로 적응증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보험 혈압만 있다고 아니를 쓰게 되면 보험은 안 되지만 그 정도로 혈압 강화 효과들이 입증이 되고 있고, SGLT2 이니비터 같은 경우는 혈압 강화 효과는 약하지만 사실 몸무게가 2-3kg 쭉 빠지면서 2차적인 혈압 강화 효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약제를 먼저 써야 할 약제들 선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약제들을 하나의 약의 싱글필 컨비네이션이 이런 2개, 3개의 약제들보다 더 드럭 어디어런스나 퍼시스턴스, 그리고 혈압 강화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다라는 것들이 여러 메타 어널리시스나 RCT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서 이런 진료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엘더리 하이퍼텐시브 관련된 짧게 말씀을 드리면요. 유럽 쪽에서는 굉장히 노인 고혈압, 80세 이상 노인 고혈압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은 역시 병든 노인인지 건강한 노인인지에 따라서 목표 혈압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굉장히 프레일한 시비얼리 디펜던트한 노인 환자들이라면 혈압이 120 미만이면 약제를 줄여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80세 이상 노인은 환자의 허약 상태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제 스플린트 엘더리 스터디 같이 이러한 프레일리티에 상관없이 인텐시브 트리트먼트, 즉 SBP를 120 미만으로 떨어뜨렸더니 프레일리티에 상관없이 카디악 아웃컴이 좋다라는 연구들 결과를 발간을 해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프레일리티에 상관없이 전 어덜트에서 이제 130, 80 미만을 권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고혈압을 치료를 할 때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올소스틱 하이퍼텐션인데요. 일부 이제 메타 어널리시스에서는 이런 인텐시브 BP 트리트먼트가 이제 바로 리셉터의 펑션을 임프루브한다. 올소스틱 하이퍼텐션은 바로 리셉터가 이제 기능이 떨어지시면서 이렇게 일어서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인데, 오히려 어심토마틱한 그런 올소스틱 하이퍼텐션은 이제 혈압약을 줄이지 않고 쭉 유지를 하게 되면은 이런 바로 리셉터 개선과 함께 오히려 그런 오토노믹
그 orthostatic hypotension의 그런 악화가 안 보인다. 오히려 장기 이온은 좋아진다. 그래서 오토노믹하게 다운 타이트레이션 하지 마라. 이런 보고들이 있어서 노인 혈압을 치료를 할 때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3번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엘더리 하이퍼텐션 하이리스크 환자셨는데요. 81세 남자 환자셨는데요. 우리나라 BMI로는 25가 넘어가면 오비시티이기 때문에 이제 25.4의 마일드한 오비시티 환자였고, 언더라인으로는 CKD와 프로테인 유리아도 있고, 그리고 또라식 에어테 애뉴리즘이 있었던 분입니다. 혈압이 145에 67이셨는데요. 물론 이분은 이제 오버트한 CKD나 이제 TAA가 있기 때문에 굳이 스코어 캐큘레이션 안 해도 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캐큘레이션 했더니 뭐 캐큘레이션 할 것도 없이 10year CVD 리스크가 23%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이런 언더라인 디지즈가 많았지만 굉장히 건강한 노인 이제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프레일리티 스코어가 한 2 정도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타겟 BP를 한 130까지 가져가야 되는 환자셨는데요. AMBP를 봤더니 혈압이 138에 71로 높으셨어요. 특히 노인 같은 경우는 화이트 코트 하이퍼텐전이나 BP 베리어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24시간 혈압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포스프란디얼하게는 또 혈압이 120까지 떨어지긴 하시는데 넌디퍼에다가 그 에버리지 BP가 높으셔가지고 이제 혈압약제를 시작을 해야 되고, HMO 이밸류에이션에서 토라식 엘타 애뉴리즘이 있고 프로테인 유리아 LVH가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펄스 웨이브 벨로시티가 1400이면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3000 이상, 특히 이제 에어타 아테로스클레로스가 굉장히 심한 분이라 아마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은 이제 약제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노인은 위장약도 먹어야 되고 뭐 혈액순환제도 먹어야 되고 스타틴도 먹어야 되고 약제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도와드리려고 이제 약제의 개수를 좀 줄여두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트리플 컴비네이션, 싱글필 컴비네이션으로 약제를 변경을 조금씩 해드렸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넌디퍼여서 야간 혈압이 높으셔서 밤에 따로 CCB를 같이 드렸습니다. 또 에올테 애뉴즘으로 이제 베타블로커가 컴펠링 인디케이션이었기 때문에 초반부터 베타블로커를 가져가서 마지막에 이제 혈압을 계속 쭉쭉 떨어뜨렸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AMBP 팔로업에서는 이제 AMBP가 평균 114에 59, 노인이 80대인데 DBP 59는 좀 너무 낮지 않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노인 혈압은 이제 DBP가 낮은 거에 대한 그 부작용보다 SBP가 더 떨어짐으로써 얻는 효과가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노인의 혈압의 경우는 이제 J커브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SBP를 타겟으로 혈압을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최근에 엑스퍼트 컨센서스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DBP가 낮은 거는 사실 이런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심하다라는, 시스톨린 낮고 DBP가 낮아서 에오타 스티프니스가 그만큼 심하다라는 그런 마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DBP가 낮은 사람이 예후가 안 좋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DBP가 너무 낮다고 해서 혈압약제를 줄이거나 이러지 않고, 또 환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리어셔런스를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쭉 이제 1년 이상 팔로우를 했을 때 센트럴 BP나 오그먼테이션 인덱스들이 많이 개선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웃 오브 오피스 BP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홈 BP가 중요하고 AMBP를 잘 활용하시면 소텀 BP 베리어빌리티를 확인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아직 카트 BP 같은 커플리스 BP는 이러한 홈 BP나 이러한 오피스 BP를 고려를 해가지고 수치를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일기 고혈압은 이제 먼저 생활습관 변화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그래도 주술이 안 되면 혈압 약제를 시작하지만, 이제 일기 고혈압 중에서도 10year 리스크 캐큘레이션이 하이 리스크로 나오시는 분들은 즉시 약물을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140에 90 이상의 제2기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즉시 이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프레일리티를 잘 따져서 가능하면 이제 싱글필 단일 하나로 약제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제를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컴펠리 인디케이션 있는 분들은 먼저 그 약을 먼저 써야 된다.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프레일리티를 따라서 이렇게 목표 혈압을 조금씩 수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